자, 13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론입니다. 이번 13주차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공유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110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의 의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유자의 목표 분석, 그리고 지역 및 근린 분석, 부동산 자산 분석, 시장 분석, 대안 분석, 재무 분석, 결론 및 제안, 뭐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또는 뭐 물적, 그리고 재무적 운영 상태, 그리고 경쟁 요인을 분석해서 기존 자산의 유지 보수 또는 개량, 재투자 뭐 이런 걸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동산 감정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최고 최선의 이용 또는 뭐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 자산이 최고 최선의 이용 상태가 되도록 유지, 보수 또는 개량, 재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 업무 및 재무적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획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자산의 상태가 소유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산관리자가 물리적, 재무적 상태 그리고 운영의 변화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및 근린 지역 분석, 그리고 뭐 개별 부동산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소유자의 목표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기초로 해가지고 관리 계획을 입안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경기 순환하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1단계에선 지역 및 근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2단계에선 부동산 자산 분석, 3단계 시장 분석, 4단계 대안 분석, 5단계 재무 분석,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결론 및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 및 근린 분석에서는 좀 이제 거시적인 접근에서의 지역 분석 그리고 미시적인 접근에서의 근린 분석 이 두 가지를 함께 수행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수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 그 분석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건물, 임대차, 관리 상태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분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3단계가 이제 시장 분석이었는데 시장 분석에서는 또 이제 시장 권역을 먼저 설정을 하고 수요 분석, 공급 분석 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대안 분석이었는데 대안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제안된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운영 및 구조의 변화, 자산 사용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단계, 5단계가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에서는 해당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관련된 수익률 얼마일까 또는 뭐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뭐 평가하는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제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서 이제 소유자 목표 분석과 함께 단계별 부동산 자산 관리 계획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유자 목표를 갖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계획에 있어서 목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목표가 좀 자산관리 계획의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부동산 소유자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소유자의 목표는 소유자의 형태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이냐, 신탁회사냐, 뭐 정부기관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 소유자의 목표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법인 소유자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을 획득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제 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목적, 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투자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회사나 신디케이트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익 실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관리자가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임대 수입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해가지고 매각을 하면 그때 이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죠. 양도 차익, 양도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 수입 그리고 자본이득 이 두 가지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추구하면서 또 한 가지 법인세 절감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소유한 부동산의 감가상각이라든지 대출금의 비용 처리를 통해 가지고 법인세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면 법인세도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말 신탁회사, 수탁기관이다라고 하면, 자,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의 신탁 방식은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신탁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수익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 대행 방식, 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부동산 자산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목표는 수익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제공하고 수탁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개인 소유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자들은 자산 관리에 대한 장기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따른 일정 수익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자는 개인 소유자의 자기 자본 그리고 부채 뭐 이런 것들을 종합 평가해 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뭐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요. 그러면서 개인 소유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로부터 연간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부채 상환액, 보험료 뭐 이런 자료를 취득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부동산 자산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자산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정부기관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떨까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동산 자산은 대부분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특정 부동산의 가치 보존, 뭐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임대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저소득층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이나 법인의 어떤 법인 소유자의 목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우리는 주로 여기서 이제 법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지역 및 근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시장 분할 또는 뭐 시장의 분화 뭐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서브마켓 또는 뭐 지역별 하위 시장에서 지역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자산 관리자는 자산 소유자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분석 그리고 근린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 입지의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지역에 대한 광역 정보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부적인 정보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광역 정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지역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조금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고지역, 그러니까 근린 지역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근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정보에는 뭐 토지 용도라든지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뭐 근린 지역의 위락시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경제 기반이라든지 지역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의 추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역 분석 그리고 근린 분석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지역 분석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인구적인 특성,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좀 더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의 어떤 그 대상 또는 내용은 첫 번째, 해당 지역 인구 통계와 그 추세,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지역의 평균 소득 또는 중위 소득, 그리고 고용 수준입니다. 그래서 평균하고 중위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정말 평균은 몽땅 다 합쳐가지고 그 개수로 나눈 것이고요. 중위소득은 뭐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큰 것부터 적은 것 또는 뭐 적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을 중위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그리고 이제 고용수준, 요걸 이제 좀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반 그리고 미래 지역 경제 전망이 됩니다. 네 번째 분석 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추세, 다섯 번째는 해당 지역의 교통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산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비주거용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기회 요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지고 현재 상태 유지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기 변화에 좀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린 분석은 영어로 이제 네이버훗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훗은 이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인구와 부동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미시적인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최적 소득을 결정하기 전에 근린 지역의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자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자산의 유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린 분석을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근린 분석은 이제 단계별로다가 분석을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경계를 획정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물적인 조사, 물리적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를 획정하는 거, 그러니까 근린, 그 이웃의 경계를 갖다가 네이버훗의 경계를 갖다 획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 해당 부동산 자산의 근린 지역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뭐 구조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근린 상가, 교통의 편의성, 뭐 이런 근린 지역의 물적 상태를 조사를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자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근린 지역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인구수, 가구수, 임대료, 자산 가격 뭐 이런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인구의 변화, 경제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단계로 근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린 분석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네이버훗의 경계, 이걸 갖다 잘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 교통과 편의시설, 지역경제, 수요공급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평가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근린 지역은 공통적인 인구 특성, 그리고 토지 이용을 보이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린 지역의 경계를 획정하기 때문에 경계와 토지 용도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한 그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갖다가 삼을 때는 보통 이제 호수라든지 강, 산, 뭐 이런 자연적인 지형, 그리고 옹벽, 고속도로, 철도, 뭐 이런 인공 구조물을 가지고 이제
경계를 설정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형 그리고 인공 구조물 이런 것들은 뭐 교통의 경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통이 단절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심리적인 장벽 또는 사회적인 장벽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백한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명백한 경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면적이 어느 정도의 지역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한 인구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경계를 획정을 해야 되고요. 근린 지역의 경계가 획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저해를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와 같은 제한사항 또는 뭐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이용 규제상 산업용지에는 공동주택의 건설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특정 지역에 산업용지 개발이 허용되면 인근 주거지역의 가치가 하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물적 조사나 자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뭐 도로의 상황이라든지 교량을 새로 만들었는지 또는 폐쇄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는지 뭐 이런 것들 즉 교통 상황에 따라 가지고 크게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기회시면은 주차 공간 같은 편의시설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면 직원에 대한 또는 뭐 고객을 위한 주차 공간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공공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과 질도 부동산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린 분석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제가 경계와 토지 용도에 관한 거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교통과 편의시설에 대한 거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경제를 갖다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역 경제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정확히 파악하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지역의 경제 기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소득의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경제 기반은 몇 개의 업종, 한두 개의 업종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산업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단일 업종으로 지역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업종이, 그 부문이 쇠퇴하면 지역 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은 어떤 그 지역 같으면 그 대학 도시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대학이 그 지역을 떠난다 또는 뭐 대학이 파산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그 지역 경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지역의 경제 기반을 갖다가 평가할 때 그때 이제 주로 살펴보는 게 입지상 LQ라고 하는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주로 많이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어떤 산업 부분이 전체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입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LQ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분자에는 NMI 오버 NM이 들어가고요. 분모에는 NI 오버 N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은 도시를 갖다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하점자로 나와 있는 거요. 그래서 분자에 보시면 분자의 분자를 보시면 NMI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 M에서 산업 I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 그 다음에 분자의 분모에 들어가 있는 NM은 도시 M에서 모든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 그러니까 도시 M 전체의 노동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그러니까 지금 입지상 LQ를 나타내는 식에서 분자를 해석하면 도시 M에서 산업 I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모의 분자에 있는 NI는
국가 전체에서 산업 I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갖다 의미하고요. 분모에 있는 N은 이건 국가 전체에서 모든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노동자 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국, 국가 전체를 살펴봤을 때 산업 I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LQ를 다시 해석하면, 입지상을 다시 해석하면은 어떤 도시 M에서 산업 I의 비중을 국가 전체 전국에서 산업 I의 비중으로 나눠 놓은 놈이에요. 그러면은 LQ가 1이다라고 하는 거, 입지상이 1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비율이 국가 전체에서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낮다라고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LQ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 또는 국가 전체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이 이 산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LQ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 또는 국가 전체보다 더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산업은 그 지역의 경제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역의 경제 기본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살펴보는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임대차 상황에서 특정 유형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점유율이라든지 공실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전체 임대 수요하고 공급은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과 공실률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그러니까 점유율과 공실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점유율과 공실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유율과 공실률의 추세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근림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림 분석의 내용 크게 4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제 경계와 토지 용도, 두 번째 교통과 편의시설, 세 번째 지역 경제 기반, 네 번째 수요 공급의 관계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근림 분석은 지역 분석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역 분석과 근림 분석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동산 자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임대 가능한 공간, 공용 면적, 건축 디자인, 전반적인 물리적 상태, 그리고 최근 운영과 관련된 요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사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시장 분석을 할 거예요. 그 시장 분석을 통해서는 표준적인 공간의 최적 임대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속성이라든지 주변 부동산과의 상대적 경쟁력, 경쟁성, 단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분석은 토지, 건물, 관리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좋고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토지 분석이 있는데요. 토지는 나대지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그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 그때는 이제 토지 자체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지만, 건물이 있는 경우 같으면 건물의 사용 연수, 즉 노후화에 따라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대지와 건부지로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석을 할 때는 해당 토지를 규율하는 관련 법규, 규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시지가, 시가, 개발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해당 건물의 임대 가능한 공간의 면적, 물리적인 상태, 유지 보수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관이라든지 설비, 위생 및 안전 등의 요소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 비용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분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간의 양과 질, 공용 부분의 상태,
뭐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양과 질, 공용 부분의 상태, 입주자 개별 공간의 상태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이제 살펴보는 것이 건물 분석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의 양과 질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입자의 동선이라든지 관리 상태, 조경 등의 건물의 외적 상태도 살펴봐야 되고요. 임대료 수입, 그리고 이제 그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 공간의 디자인도 이제 좀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내부의 공간적인 디자인도 중요하겠죠. 근데 설비라든지 배관, 벽지 등의 시공 상태, 그리고 정기적인 수선 및 교체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양과 질을 파악해 가지고 자산 관리자는 개별적으로 임대할 단위의 수 또는 뭐 면적, 임대 가능 면적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공용 부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입구라든지 로비, 계단 및 승강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입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공용 부분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입주자 개별 공간의 어떤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뭐 장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점유율까지 살펴보고 임차인의 특성, 그러니까 입주인의 임차인의 특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자산 분석에서는 임대차 분석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관리자는 신규 부동산을 매입해서 인수할 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분석해서 임대료 수입의 총액 그리고 임대 기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각각의 정말 임차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좀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임대료가 할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요. 연장 계약하는 조건, 뭐 중도 해지 및 원상 복구, 계약 종료 뭐 이런 특약 조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실률이라든지 재계약률, 임대료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 주변 건물에 대한 상대적인 임대료 수준 어느 정도인지 뭐 파악을 하는 것이 요 임대차 분석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비해서 임대차 재계약률이 낮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또는 뭐 기존 임대료가 주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임차인의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향후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재계약률이 어떤지 그리고 임차인의 변동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임대차 분석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자산 분석에서는 또 관리 상태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상태 분석하는 것도 한 세 가지 정도 두 가지로 크게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상 부동산의 과거 준법 상태, 그리고 현재 관리 상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 관리 및 재무 관리, 일상적인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관리 상태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 부동산이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법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상태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관리의 현행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규칙, 그러니까 내부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인력 관리 및 재무 관리, 일상적인 운용 비용 등을 갖다 파악해야 되는데요. 고용 현황, 피고용자들의 능력, 운영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력 관리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인력 관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적합한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순운영소득 또는 뭐 순영업소득이라고 불리는 NOI 그리고 부채 등을 다른 자산하고 좀 비교해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상적인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일상적인 운영 비용에는 뭐 인건비, 임차인에게 청구되지 않지만 지불해야 되는 공익비, 조경 관리, 뭐 엘리베이터 유지, 쓰레기 처리 및 경비 등의 경비,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계약, 그리고 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과 설비, 관리 비용 뭐 이런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도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익비라고 하는 것은 공용 부문에 지출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공용 부문에 저기 뭐 전기료가 부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안 비용도 이제 공익비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3단계에서부터는 자산 관리 계획 3단계에서부터는 조금 쉬었다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